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파생 상품이 있죠. 뭐 DLS, DLF 어떻게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증권이라고 해서 시큐리티가 오면 S가 되는 거고 뭐 펀드라고 해서 F가 오면 뭐 DLF가 되는 거고 그냥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의상 DLS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요즘에 아주 가관인데 뭐 우리은행이 뭐 불안전 판매했다 일부 지점에서 약간 영업 압박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딱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DLS 점검 결과를 고의로 은닉을 했어요. 금융감독원은 KB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결합증권 DLS 판매와 관련해 일부 자료를 은닉한 것을 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뭐 여기 은닉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막 조사한다고 하니까 자료 없애고 나 모른다 그러고 막 이런 건데, 근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100% 돌려주라고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아하니까 도의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지기 싫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대체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보셨을 테지만은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파생상품 관련해서 제가 손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물론 오늘 영상을 본다고 그래프를 그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은 제2의 키코 사태라고 불리는 본 DLS 사태와 같은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이 바로 통화선도예요. 보통 이거 선물이라고 하다는데 앞에 통화, 선도 이렇게 갈라주면 되는데, 통화 외에도 금, 은, 석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통화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환율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미래 시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6개월 뒤에,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달러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달러가 얼마가 될 줄 알고, 예를 들어 내가 뭘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한 100달러 받기로 했다고 쳐요. 그럼 달러 환율이 1000원이면 1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 환율이 500원이 돼버리면 나 5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5만원 손해잖아요. 그럴 때는 불안하니까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달러를 1000원에 거래를 하겠다고 누군가랑 약속을 해요. 반대편에는 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누군가랑 1000원에 이거를 매매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파는 입장이면은 통화선도 매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도 매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산다 그럼 나는 통화선도 매입이 되는 거고, 반대편 사람은 통화선도 매도가 되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은 기초자산이 어떻고 가치 변동이 어떻고 그런 어려운 말은 안 쓰고 그냥 이제 이렇게 쉬운 말로만 할게요. 그럼 통화선도부터 보자면은 그래프가 나오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날의 그래프예요. 아까 뭐 6개월 뒤에 어쩌고 했잖아요. 그 거래하기로 한 그날, 그 당일의 그래프예요. 이게 가로축이 환율인데 그날의 환율이 1000원이다. 내가 6개월 뒤에 1000원에 거래로 하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날 환율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똔똔이야.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1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고 파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환율이 900원이 됐다고 쳐요. 900원. 그러면은 나는 이 9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900원짜리 1달러를 1000원에 사야 되는 거죠, 나한테. 그럼 나는 9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 이득을 본 겁니다. 플러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긴데 나는 1100원에 팔 수 있는 1달러를 1000원에 팔아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만큼 100원 마이너스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게 6개월 전에 아니면 또 뭐 1년 전에 어느 특정일에 거래를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는데 가격까지 정해가지고 그날 당일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날 당일의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손익이 결정이 돼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환율이 빠지면은 이쪽 영역은 플러스 이익이 돼요. 환율이 또 오르면은 이쪽 영역은 또 손실이 됩니다. 제가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이렇게 다 뻗어 나가서 이쪽은 전부 손실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전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렸습니다. 자, 반대로 매입은 내가 달러를 사야 돼요. 사는 입장이에요. 자, 이러면은 1100원이 됐다. 짜잔. 그러면은 1100원짜리 물건을 나는 1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미리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만큼 100원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9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900원밖에 안 하는 1달러를 1000원이나 주고 사야 되죠. 이만큼 또 마이너스 100원 손해예요. 손해. 느낌 오시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아까랑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고
이쪽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이제 파생상품 그래프를 보셔도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손이 어떤 나타내는 선이고, 이게 가로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 위에 있는 영역은 이익이고 아래에 있는 영역은 손해다. 일단 요것만 아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옵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옵션도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옵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은 내가 미래에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풋옵션은 미래에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이고요. 여기 포인트는 아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손도거래는 내가 그날이 되면, 약속의 그날이 오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니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강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무가 생겨버리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다. 그게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프를 보려고 이걸 튼 거니까 그래프를 봐야겠죠. 풋옵션의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게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풋옵션이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라면 환율이 올라갔다고 쳐요. 1100원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옵션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1달러를 1100원에 팔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권리를 행사하면은 1달러를 1000원에 팔아야 돼. 그럼 손해잖아요. 그럼 이런 권리를 아무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1100원이 되면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아무도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도 계약이라면 강제로 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손해가 되겠지만, 이 권리이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냥 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900원이 돼. 그러면은 나는 9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 수 있죠. 그러면 100원 이득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내려가면은 이득이고 환율이 올라가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꽝.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꽝이니까 0을 타고 0이고 이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콜옵션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거는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권리인데, 1달러를 1000원에 사올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900원이 됐다고 쳐요. 그럼 900원짜리 물건을 여러분은 1000원 주고 사오겠습니까? 안 사옵니다. 900원 주고 사오지 그냥.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콜옵션은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1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는 환율이 900원이 되면 의미가 없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11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1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원 이득이에요. 플러스. 오케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은 환율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내려가면 꽝이다. 꽝.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 행사할 수 없어. 하면 손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입니다. 비싸지는 거를 내가 싼 가격, 고정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느낌 오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드디어 파생상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초 지식이 쌓였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DLS 얘기를 하기 전에 키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DLS가 제2의 키코 사태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키코가 뭐냐? 키코가 이제 뭐 낙인, 낙아웃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의 손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래요.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게 또 역시 환율을 가지고 한 거였는데, 만약에 환율이 950원이랑 930원이 되면, 이게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에 환율이 950원이나 930원대 이 사이에 있으면 요만큼 이득을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930원보다 떨어지자 환율이,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꽝. 안녕. 그리고 950원하고 970원 사이도 역시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970원보다 환율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여긴 다 손실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2배예요. 2배. 그래프가 보면은 이게 45도고 요건 2배잖아요. 예, 2배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이 손실이 무서운 게요, 이쪽으로 무한대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한대로 내려가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 가입을 한 다음에 환율이 어디까지 갔냐, 시작하는 지점이 2006년 1월 1일이고요 이 끝나는 지점이 2010년 12월 31일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키코가 판매된 게요, 이때 판매가 됐어요. 요 한 이 정도까지. 굉장히 저환율일 때, 1000원 미만일 때 키코가 판매가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예. 내가 만약에 달러로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물건 값을 달러로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는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랑 키코를 가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환율이 950원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좀 이득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런 이상한 상품에 가입을 한 거예요. 950원부터 930원까지는 이득이니까 조금 이익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걸 좀 보존해야겠다 해서 이런 거래를 한 건데, 하필 이 키코 판매가 거의 이루어진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이때 뭔 일이 있었죠? 이거를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기도 하고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멸망의 날, 저지먼트 데이가 온 거죠. 우리나라 원화는 위험자산이라서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키코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상품 보면 환율이 970원인데 여기 막 1000원 이 정도인데, 1000원에 와도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1000원이 아니라 1500원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간 거예요. 정말 이 아래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쭉 파고들면서 대단한 손실이 나서요. 지금도 그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요, 이 그래프를 딱 보면 가입을 하고 싶어질까요? 아무리 이걸 말로 듣는다고 해도 뭐 악인 조건이 어떻고 이쪽으로 가면 뭐 나가웃이 되고 막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딱 보는 순간,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았다면 이익은 이렇게 조그맣고 심지어 앞뒤로는 다 꽝이야. 근데 여기로 가면 손실이 말도 못해. 이걸 보는 순간 사고 싶어지세요? 이거 뭐 불안전 판매도 아니다를 떠나서 은행이 얘기를 했겠죠.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불안전 판매가 아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은행이 얘기를 했겠죠. 아, 이게요, 나가웃 조건이 여기 가면 어떻게 되고 이쪽으로 오면 낙인이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계약서상에 있는 문구로 보는 거랑 이렇게 비주얼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걸, 이 그래프를 봤다면은 아무리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상황이어도요, 야, 이거 만약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 망한다. 우리 한강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은요, 반드시 이렇게 손익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자, 해서 오늘의 주인공 DLS, 뭐 DLF라고 해도 돼요. 자, 이제 보면 제 뒤로 시뻘겋잖아요. 이게 다 손실이에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렸어요. 왜냐면은 키코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단일 상품이었는데 이 DLS, DLF는 은행마다 다 달라서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그래요. 어떤 특정 상품을 찝기가 그래서 대충 그렸어요. 근데 뭐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 문제가 되는 독일 국채 금리로 가지고 했던 거는 여기 있는 숫자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프 보자마자 느낌이 빡 오시겠지만 대충 설명해드리자면은 독일 국채 금리가 0보다 내려가서 마이너스 0.25%가 될 때까지, 이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높다면 내가 4%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짜리 넣으면은 4만원 주겠다, 이거 1년에. 그럼 이걸 왜 가입했을까? 요즘에는 워낙 은행 금리가 낮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적금을 들어도 3%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가입을 하면은 4%를 준다고 했던 거예요, 은행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4% 괜찮네 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0.25를 넘어서 그 밑으로 가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어떻게 이자가 마이너스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독일이잖아요. 독일 짱짱맨 아닌가? 야, 유럽 하면 독일이 짱이지, 유로존에서 독일이 제일 잘 나간다며? 라고 생각해가지고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마이너스 가면 이거 독일이란 나라 부도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엄청 낮추는 추세예요. 불경기에는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엄청 낮춥니다. 그리고 이게 국채 금리를 뭐 이렇게 낮춘다고 해도 실제 금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여기다가 뭐 가상금리 해가지고 뭐 은행들이 플러스 시키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뭐 아무튼 복잡한데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독일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행들이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일단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고, 또 은행 직원분들도 오해를 하기가 쉬웠다고 저는 선의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악독한 사람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아닌 척 여기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독일 금리가 충분히 마이너스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한 건데, 어쨌든 그건 나쁘죠.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은요, 상품을 이해하고 살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이 그래프의 스케일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스케일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신문기사 아무거나 따왔는데, 최대 100% 손실 DLS 이달 설계부터 판매까지 집중검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래프 보면은 플러스가 4인데 마이너스 98이 여기래.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안 나요. 실제 스케일로 보셔야 돼요. 짜잔, 실제 스케일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아까 뭐 플러스 4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98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98은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지. 제가 줄자대고 그린 거예요. 장난치나 이게. 여기 뒤로 엄청 18 거쳐, 여기 뒤로 다 18 거쳐. 여기 이게 다 손실 구간입니다. 플러스 나는 구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로 가면은 다 손실이야. 내가 이거 100만원 가입을 하면은 1년 동안 4만원 주는데, 만약에 금리가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거의 다 날라가고 2만원만 돌려줘요. 이런 상품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사실 보험이에요. 보험. 이 상품을 판 사람 있잖아요. 이 상품을 판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거고, 이 상품을 가입한 사람, 일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험이라는 게, 화재보험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보험사에 돈을 주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불이 안 나면 그 돈 보험사가 먹고 끝나죠. 작은 금액, 한 달에 뭐 2, 3만 원인데, 만약에 불이 나면, 화재가 터지면은 보험사가 나한테 막 3억, 2억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보험이잖아요. 독일 국채 금리가 빠지면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내려와서 마이너스 0.7 이렇게 되면은 화재예요, 화재. 사고가 터진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보험을 하나 만들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험을 판 거예요. 일반 소비자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보험사가 돼가지고 한 4% 조금 먹다가, 만약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가는 사고가 터지면은, 그런 화재가 터지면은 내가 이렇게 큰 금액을 물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좀 오세요? 이런 증권을, 이런 펀드를 산 사람은요, 이걸 한순간 내가 보험사가 돼서 혹시라도 화재가 생기면 내가 큰 돈을 물어줘야 된다 라는 상품에 가입을 한 셈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가입했나? 이거를 가입한 사람들이, 이 증권을 산 사람들이 과연 내가 보험사가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한 은행 금리보다, 시중 금리보다 한 1, 2%더 높은, 요즘에 은행 금리 2%인데 이걸 가입하면 4%를 준대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복잡한 뭐 MTF나 뭐 그런 거 가입한다는 기분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은행 직원이 뭐 설명을 하면은, 설명 안 했으면 나쁜 놈이고, 설명을 했으면은 야,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겠냐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그 거래 약관을 이렇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으면은, 이게 무서워서 가입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거 아무리 내가 금리가 이쪽 플러스 구간에서 놀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만약 일로 들어가 버리면 금리가,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왜 팔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걸 왜 팔았지? 설마 여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이렇게 쥐꼬리만 하고 손실이 이렇게 큰데, 이 손실 난 돈 가져간 사람은 무슨 포지션인지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돼가지고 손해는 받겠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찌끔찌끔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보험금을 왕창 타갔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 났을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죠. 정확히 해지를 했으면 제로가 됐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도 마이너스를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확실한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키코도 그렇고요, 이 DLS도 그렇고요, 이거 중간에서 거래한 사람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거래한 사람들. 은행, 증권사. 이거 거래하고 판매 도와주는 그 중간에 있는 중개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간이 여기 걸려가지고 무서운 거야. 복잡하다. 예를 들어, 여기 해가지고 여기 걸렸어, 내가. 그냥 마이너스 25% 달려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딱 걸렸는데, 내가 만약에 무서워. 내가 마이너스로 올 줄 몰랐는데, 이 밑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마이너스 올 줄 모를 거라 거래를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게 웬걸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서 근데 뭐 중간에 빠져나가게 뭐 리저드 같은 배려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해지할 수 있다고 쳐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해지를 하면은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뭐 중간에 이걸 끄는 거에 대한 돈을 또 물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 누가 받냐? 가운데서 중개해주는 은행들이나 증권사가 받습니다. 거래를 해주는 사람들이 받아요, 중개사들이.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거를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고요. 지금 손해를 거의 보기 뭐 확정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98% 손해를 받고,
이 보험을 만들어서 해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봤을 수도 있고 손실을 조금 보존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확하게 해지를 했으면 0이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 판매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득을 본 거죠. 그러면서 불안전 판매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뭐다? 파생 상품은 위험한 거다.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좀 페어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도 있거든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페어해요? 이건 페어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들어갈 때는 잘 봐야죠. 여기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로 떨어지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키코 같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금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래. 그 DLS처럼 막 이래서 여기 조금 플러스인데 여기 이만큼 마이너스래. 이런 건요 진짜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상품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금리가 플러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어도 저 상품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상하다. 이런 거를 왜 팔았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시고요. 한 번 정도는 거래 조건이 아니라 손익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못 그리겠으면 주변에 이걸 좀 그려달라고 하세요. 은행 직원이나 주변에 회계사 있으면 은행 직원한테 그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못 그리면은 주변에 회계사 친구 있으면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해서 그래프 한번 딱 그려보고 아하 이 정도 되는구나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했는데 그려봤더니 뭐 찔끔하고 막 이렇대 그럼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래 이러면은 이런 거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괜히 이런 걸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가가지고 뜯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경우 많으니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근래 뉴스가 나오고 있는 DLS, DLF가 실제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 상품 가입해가지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나 키코 가입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일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은 불안전 판매나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해서는 잘 해결이 돼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